그 이름 올려놨던 그 단체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대표, 니 요즘 왜 얼굴 안 보이냐고. 그래서, 뭐, 여차저차 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학 다니고 있냐고 해서, 그냥 자퇴 냈다고 그랬더니, 그럼 요즘 뭐 하니? 그냥 논다고. 그랬더니, 그러냐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연극 사업을 기획 중인데, 북한 인권 관련한 내용이고, 여기에 지금 출연할 배우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뭐, 연극? 아이고, 연극 좋아하지. 그러니까, 삐뚤어지다, 무슨 얘기를 다 들으면 속으로 다 콧방귀 끼고, 다 부정하고, 아이고, 에이구, 이랬었어요. 그 형 얘기 들으면서도, 아이고, 무슨 탈북자 주제에 막 이런 식으로 탈북자이면서 탈북자를 막 얕잡아보고, 막, 진짜, 네, 최악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보고, 너, 뭐, 휴학도 했다며, 그리고 할 것도 없다며, 뭐, 우리 지금 연극 사업에 참여 안 할래? 제가요? 그랬더니, 네가 저 배우로 출연해주면 좋겠네. 제가요? 막 이러면서, 뭐, 배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랬는데, 제 마음이 한켠에, 지금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이면은 뭐냐면, 당장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강한 척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낭떠러지, 기로에서 지금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안이 혹시 나를 구해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도 누가 나 손잡아 줬으면. 어쩌면 그게 있는데 나는 그래.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다 나한테 적이야 했는데 내 무의식에는 그걸 잡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뭐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뭐 그래요, 뭐 해봅시다. 뭐 저 싫은 척, 안 내키는 척, 근데 뭐 도와달라니까 도와줄게, 뭐 이런 내색으로 하면서 그래서 연극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그때 그 형의 손이 그 제안이 저한테 결과적으로 지금의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는 김필주가 되는 첫 동아줄이었어요. 그때 연극을 안 했으면요. 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지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너무 악에 받쳐 있었고, 너무 이제 편향되어 있었고, 자기 프레임, 자격지심, 피해의식, 이 모든 절망과 이런 거에 갇혀도 그렇게 단단하게 갇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웠죠. 근데 그 연극을 하면서 그러면 연극이 또 어떤 부분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냐? 일단 첫 번째요. 연극 시작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잡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저한테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뭘 하나 하면 사실은 성실히 하는 부분은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것도 그냥 내가 선택을 했으니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또 예전에 대안학교 다닐 때, 외대 다닐 때처럼 일찍이 가고 늦게 가고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연극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고 대본이라는 걸 외우고 막 연기라는 걸 하는데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나만의 연기 전공자들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자격지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전문가고 나는 비전문가인데 심지어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볼까? 막 별의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그거 따질 때 아니야. 비켜라 이러면서 연습을 많이 해서 무대를 올렸어요. 올리는 과정에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인데 언론에 많이 공유를 한 거예요. 탈북민들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기사를 많이 내다 보니까 여기 출연하는 배우도 탈북민이다 이렇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기자들의 인터뷰를 많이 받게 됐었어요. 인터뷰는 질문이잖아요. 그때는 탈북민이 너 혼자였어? 2명 있었는데 한 친구는 얼굴이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인터뷰를 못 하겠다고 그리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안 하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뭐 지금 물불 가릴 처지도 아니거니와 또 친혈육은 어머니뿐인데 뭐 영양 갈 사람도 없고 나는 괜찮다고 했더니 그러면 너 인터뷰 좀 해봐라 해가지고 인터뷰를 받게 됐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도 이미 그러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한테 포인트예요. 이 전환점의 포인트의 가장 큰 건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는 왜 한 번도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지였어요. 내가 뭘 원하고 뭘 원하는 걸 찾았을 때 그걸 하고자 했을 때 왜 하고자 하는지 이걸 얻고자 하는 건 뭔지 뭐 등등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고 학습된 것도 없다 보니 해볼 수가 없었는데 인터뷰 질문을 받다 보면 그 포메이션이 그거예요. 작품에 참여하게 된 동기. 동기요?
저기 그냥 아는 형이 제안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이 작품을 하면서, 막 이러면서 유도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기자들은 본인들이 기사 쓸 내용을 그려야 되니까 단답형으로만 답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아예 그런 거요. 그런 건 뭐, 사실은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들에 처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좋대요. 이런 게 좋다고? 막 이러면서 질문을 받으면서 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했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예, 내가 왜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서라, 내가 어쩌면 이 사회가 나를 폄하하고 이 사회가 나를 오해하기보다는 그 오해할 거라는 오해를 내가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사회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의문점을 품기 시작했었어요. 이 사회가 오해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이미 오해하고 있다고 내가 오해하고 있은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참여하면서 만나는 사람, 이 질문을 하러 온 기자의 질문, 뭐 이런 것들 들어봤을 때 여기는 편견이라고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참여했는지 그냥 순수 궁금증인 거예요.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해서 더 깊이 내가 접근도 못했던 부분까지 뭐 분명 있지 않느냐고 막 그 좀 찾아봐 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찾다 보니까 내가 봐도 내가 무의식에 갖고 있던 그 뭔가들이 있더라고요. 참여한 이유를 굳이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첫 번째 나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탈북민에 대해서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여했던 거예요. 그거를 질문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말이 일체가 되면서 표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무대에 올랐죠. 무대에 올랐는데 첫 공연 마쳤어요. 암전이 딱 되고 박수갈채가 쫙 쏟아져 나오는데, 물론 2006년 2월 8일 대한민국 그 상공에서 기내에서 받았던 안내 멘트만큼은 아닌데 등골이 쫙 오싹해지면서 이게 희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박수갈채를 받네. 내가 지금 이 작품에 참여하기 전까지 상황은 이 사회에 저런 박수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너도 대한민국 한 일원이다.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네. 잘한다. 이 말 듣고 싶었는데 그걸 못 들어서 지금 자살 충동까지 갔던 사람이고 그거 과정에서 이렇게 예민해졌던 사람인데 이게 뭔데 내가 지금 한 1, 2개월 연습하고 그냥 무대에 올렸을 뿐인데 왜 저 사람들이 왜 박수를 쳐주지? 물론 같이 한 배우들한테 보내주는 격려의 박수인 건 알겠는데 당시에는 내가 고픈 게 1순위니까 그 고팠던 게 인정이더라고요. 그 박수갈채. 엄마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으로는 안 되고 이 사회의 사람들의 객관적인 인정이 필요했던 거더라고요. 박수 쳐주는데 나 박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박수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대학교도 포기하고 내 인생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박수갈채 끝나고 그때 제가 소속한 그 단체에서 이 연극 사업이 북한 인권 주제로 연극 사업하는 게 최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관객들 이게 관심도가 바짝 올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끝난 이후에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지다 보니까 관객하고 배우들 그 관객이 잊혀지지 않아요. 질문 있으면 질문들 해보세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한 관객이 한 중년의 사나이였어요. 남자였는데 남성분이셨는데 길을 가다가 이게 현수막 배너에 걸려있는 그 안내문을 보니까 무료 공연이고 북한 인권 관련한 공연이라고 해서 들어왔대요. 근데 자기는 평소에 북한 탈북민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이라고 불편하다고 불편해서 제가 프레스센터 북한 인권 기자회견 갔던 동기처럼 뭘 말하는지 한번 보자 니네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왔대요. 여기까지 지금 들으니까 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뭐요, 속으로.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데 했더니, 그 다음 말을 기다렸더니, 근데 지금 그걸 보고 나니 머리가 너무 복잡해진대요. 자기가 알고 있던 거랑,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랑 충돌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배우들 중에 탈북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해서, 2명이 있다 한번 찾아봐라, 남자, 여자다 했더니, 극에서 북한 보위부 간수역을 했던 경기도 태생의 남성 배우를 지목을 하면서 제 탈북민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빵 터졌죠. 서로 하하하 웃는데 거기서 저는 또 하나 느꼈던 게
이거 봐.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탈북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근데 왜 탈북자에 대해서 탈북자인 나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그 프레임 안에다 그 사람을 가둬놓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거예요. 봐봐. 지금 그냥 세워놓고 보면 못 알아보잖아. 이런 생각이 확 탁 들었어요. 1단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서로 웃고 나니까 그래 결국은 제가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배우가 저희 관객은 어떻게 하고 갔냐면 어쨌든 오늘 연극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가 많이 복잡해진데 복잡한 거는 아까 들어올 때 마음처럼 불편한 복잡함이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거에 대한 그 긍정적인 복잡함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 이런 설명까지 해주고 나가더라고요. 거기서 엄청난 보람을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리가 저도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나는 나에 대해서 몰랐구나.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가 오해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 사회를 오해할 거라고 이미 미래 짐작을 하고 이 사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관객도 지금 보게 되면, 그냥 표면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서 모르는데, 뭐, 도둑이 지발 저리듯이 나 탈북민이니까 라는 전제하에 모든 의혹에 있어서 막 힘들어할 필요는 없겠구나. 뭐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됐던 그 깨달음의 장을 제공했던 게 이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이 사회에 대한 오해가 컸구나를 그때 깨달았죠. 2006년 2월 8일 날은 대한민국의 이 내 몸이, 이 육신이 자유를 얻게 돼서 물리적인 다시 태어남이라고 한다면 이 연극을 통해서는 내면 다시 태어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서가 다시 태어난 거죠. 사고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된 거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내가 언제 그 사회에서 박수할채를 받으면서까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겠냐 하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가 끝자락에서 결국은 너는 자격 없어 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절망을 했다가 그 절망한 요인이 다른 데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 게 연극이었던 거죠. 그래서 연극에서 정말 나도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이 사회에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부터 이제 긍정적인 사고의 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품는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2006년 2월 8일 날에 품었던 그 비전, 마음가짐과 연극을 만나서 가지게 된 이 마음이 일체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너무 우리가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좌충우돌들이 그게 다 밑거름이 돼서 나를 성장시켜주고 이 사회의 발을 딛고 한 일원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그 단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랬죠. 당시에 우리 아들은 이렇게 힘들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얘는 제일 믿는 나에게 엄청 험하게 됐어요. 일주일 보름 이렇게 퍼져 있는 애가 담배꽁초 선인장 만들며 쌓고 있고 밥도 안 먹고 라면으로 살고 눈이 뭐 초점 없고 아편에 취한 어떤 그런 애 같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다 내가 내야 이런 거랑 보자고 내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또 당시 그때 나도 이제 다단계에서 뭐 남한테 해를 주지 않았지만 내가 빚도 지게 되고 이게 엄청 나도 힘들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서 하여튼가 해서 빚처리를 다 하고 나는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들하고의 이게 뭐야 이거 충돌? 나는 그랬어요. 그래 대한민국에 와서 너는 이제 죽을 일도 없고 뭐 나라가 알아서 뭐 병치료 해주지 경찰이 잡아갈 일 없지 생명의 위험은 없다. 니 혼자 살아. 아우 나 그 꼴 보기도 싫다. 난 내대로 간다 하고 카나다에 먼저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와서 같이 있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꼬셨어요. 그 꼬시면 그냥 휙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야 그 마음속으로는 엄청 이제 가까운 친구라서 그래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가자 했어. 그래서 나는 카나다로 떠나게 됩니다. 가서 두루두루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3년을 거기서 견뎠어요. 그러다가
그 가정에 우리 아들과 이제 연락도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아들이 엄청 변화되는 거예요. 걔가 지금 이자 그런 그 계기를 밟으면서 점점 애가 이제는 이게 정서적으로 성장해 가고 제계도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술, 담배 다 끊고 결국에 나한테 하는 말이 어머니한테 경제적인 효도는 하지 못해도 사회적으로 참 아들을 잘 두었습니다. 어머니 참 아들을 교양 잘했습니다. 하는 칭찬 받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자기 그 스케줄 쫙 짜니 그저 빼고 키더라고요. 뭐 휴식날도 없어요. 그냥 그저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이걸 하고 다닌다 하고 옷도 단정히 정장 차림하고 강의를 다니는데 이게 신비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에 그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노력하고 지금 바삐 밥이란 챙겨 먹니? 모르겠어요. 먹는다고 하지만 뭐 그리 제대로 챙겨 먹겠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니는데 그 강의 시간 맞춰 다니라고 애가 몸이 약하잖아요. 엄청 힘들겠구나. 이게 이러면 이 엄마의 자리에서 내가 아들을 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또 본능적으로 이렇게 모성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아들하고 다시 또 통화를 여러 번 하다가 그래 그러면 가자. 아들 가서 아들 저기 매니저 해줄까? 운전이라도 해주고 어디 강의장에 태워다도 주고 좀 힘들지 않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서서 힘들게 안 가게 해줄까? 이런 자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게 돼서 제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또 저도 정서적 성장을 거치면서 조금 더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동안 엄마한테 속속인 거. 그러니까 저도 그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는 그 상황,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돌아서면 또 후회하죠. 엄마한테 틱틱대고,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화내고, 심지어 문도 쾅 닫고 나간 그때 순간들은 쾅 문이 닫히는 순간, 왜 이러지? 이러면서 또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랬던 적들이 많죠. 근데 이제처럼 어떤 변화를 겪고 나서 내가 이제 정서적으로도 여유를 찾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가지고, 이렇게 그 단계를, 그 스텝을 하나하나 즐겁게 밟아가다 보니, 이제 어머니랑 떨어져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지구상에 혈육이라고는 엄마가 단 한 사람뿐인데, 이왕이면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매니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매니저까지는 필요 없지만, 일단 이제 들어와요. 들어와서 같이 지내요. 이랬었죠. 그래서 엄마가 17년도에 왔나요? 2017년도에 오셨고, 저는 이제 2017년도에 그 과정에 또 저는 대학교 문을 자퇴할 때는 다시는 대학교 문을 내 스스로 잡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다 답을 하다 보니 심리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싶고 다룰 수 있다면 그 능력을 갖춰서 다뤄보고 싶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이해해가지고 나 이해하고 어머니 이해하고 친구들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를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회에 내가 한 일원이 되고 싶었던 그 꿈을 한번 좀 이뤄보자 라는 생각에 다시 꿈이 구체적으로 그려졌던 거죠. 그래서 17학번으로 이제 대학교 진학을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엄마가 들어오고, 대학교 다니면서 또 강연도 다니고 북한인권 활동을 계속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학 생활은 진짜 최고로 알차게 보냈습니다. 들어가서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제일 뒤에 앉기 바빴고, 동아리 활동 같은 거는 사람들 많은데 가지 않으려고 기피했었고, 그러니까 거의 뭐 혼자 소외를 자초하고 다녔었다면, 이번엔 들어갈 때 학생증 만드는 것부터, 학생증에 사진 박는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서 동아리 회장도 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스카이대 포함해가지고 북한인권 관련, 탈북대학생 관련한 동아리들 연합기구가 있었는데 연합기구 회장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네가 이런 활동을 하려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뭔가 알려주고
그쵸, 그쵸. 그걸 한번 그게 중요한데, 예리한데요. 그래,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걸 했던 이유가 지금 제가 깨달은 바들이 크잖아요. 내 한 사람의 경험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비슷하게 고민하고 비슷하게 오해해서 비슷하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일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일개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의 원인이 그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리 회장도 그래서 했던 거고 연합기구 회장 했던 것도 그래서 했었어요. 그러면 알려주고 그 싶어서. 안에서 뭘 하고 싶었냐? 일단 그 안에 구성원들 간에 남한 출신, 북한 출신에 대한 이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 이 벽을 깨자. 그 벽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탈북민으로서의 자격지심이나 이런 거 갖지 말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모르는 거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달라고 하는데 내 경험상 계속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되고 한번 알려줄 때 제대로 배워서 내 거로 만들고 그렇게 하고 또 남한 친구들 여기서 나서 자란 친구들 우리보다 기초 지식 높고 여기 문화에 적응돼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하고 경쟁을 못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사는 삶을 봐봐라. 우리는 대학교 8학기에 지원을 받아서 그 부담감은 덜 잤나. 근데 이 친구들은 부모님들의 도움을 8학기 받다 보니까 그걸 다시 갚으려고 하거나 혹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졸업한 이후에 그 빚을 갖고 사회에 진출을 해서 그 빚을 갚아가는데 우리는 최소한 그런 걸 보장받아서 그런 부담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거 하면서 우리 자체가 일단 하나가 되고 이 하나가 된 이거 기반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보자. 그리고 대학생들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긍정적인 어떤 사회의 영향력. 그래서 건강한 사회에 일조하기 위해서 나 하나로는 한계가 있으니 너희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동아리에서는 북한 출신으로만 구성된 동아리를 남북 출신이 같이 운영하는 동아리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쪽 연합기구는 남북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 다음 단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학술 세미나 혹은 뭐 봉사 그래서 주로 크게 했던 거는 현충원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남북 출신의 대학생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목숨 바쳐 지켜준 그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서 같이 그 순간들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이런 결과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런 봉사도 하자 해가지고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너무 꼰대스럽지 않게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가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었죠.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졸업한 이후에도 이제 그때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한테 그때 형이 회장으로 있을 때 오빠가 회장으로 있을 때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뭐 이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참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떤 그 연극을 통해서 저는 전환점을 맞았고 그 전환점에서 어떤 성장을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었던 모습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중이죠.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위치 거기에는 도달했을지 몰라도 이제 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은 이 꿈은 아직 계속 진행 중이죠. 이 사회가 건강해지기까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하는 얘기 들어봐도 나는 지금 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뭘까 하는 부분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이미 사회와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서로 융합하고 이 사회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게 여기에 이바지하자고 나섰던 그 마음 너무나도 기특하게 평가하게 되네요. 그 반면에 저는 얘는 또 이렇게 활동하는 데와 보니까 매니저가 필요 없어요. 또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자마자 출애라 하자고 이제 이게 좀 성격이 좀 남성적이잖아요. 제가 미용도 못했던 이유가 그거 같아요. 갇혀 있는 게 싫고 활발하고 성격이 막 활동적이고 이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한 게 대우면허였어요. 참 유별나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출애라를 땄어요. 합격하고
면허는 그 운전이 하나 면허는 다 땄어요. 저보다 자격증 많아요.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별의별 자격증을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수레라도 몰았어요. 여기 부산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했었어요. 그때도 이게 다 혼자, 저는 이게 남편도 없고 누가 이제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좀 손을 씌워주는 사람을 지금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이제 인터넷을 검색, 내 혼자의 영역 안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나오고 보니까 놓친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혼자 생각이 많이 사로잡히고 또 이제 그 피해 의식 같은 것도 느끼면서 조금 이제 그 기피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 결론에는 성공이라는 게 이제 좋은 남편도 만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한 2달 하다가 이 남자들 속에서 내가 이게 배기지 못하겠구나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걸 그만두고 택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택배는 또 주변에서 하는 거니까 1톤짜리를 또 그 인터넷으로 해서 후에 보니까 내가 엄청 바가지 쓰고 택배차를 했더라고요. 택배를 한 2년을 했는데 2년 동안 아무리 은행 받는 건 뭐야? 이금융 그때 그게 뭐라고 나왔는데 그게 할부로 차를 사게 되는데 경우에는 이런 차를 냉동차를 그냥 1톤 차를 가지다가 냉동 바가지를 넣고 엄청 이제 바가지 뒤집어 쓴 건 내가 이제 모르고 또 접하게 돼요. 그게 발들이 놓게 돼가지고 그 차를 2년 동안 그렇게 할부값을 밀어넣어도 2년 후에 이 차를 반납하려 보니까 차값이 그대로 남더라고. 그냥 2,800이 그냥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나를 그렇게 자꾸 다 힘들게 하더라고요. 너무 이거 어떻게 살아나가냐. 이거 내 혼자 몸에 이런 비들 또 이제 안게 됐는데 어느 날 비 막 오는데 앞 창문 와이퍼가 비 너무 옥수를 쏟아져서 이렇게 해도 앞이 안 보이는 저기 어디야 저기 인천의 어느 산골길을 짐 싣고 가다가 어떤 생각이 나던가 하면은 그래서 이게 앞이 안 보이네. 저기 앞에 무슨 전주대 같은 게 있어. 뭐 길도 뭐가 없어요. 그냥 그때도 나도 또 이제 막 안개 속에서 내 막 환각에 차를 못 달게 저 앞에 전주대 있다. 그래. 그저 방향을 전주대로 해놓고 그냥 핸들을 탁 놓고 그냥 엑셀 딱 밟으면 가서 딱 부딪히면 되겠네. 이 생각이 났어. 저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무슨 생각이 나를 발 잡던가 하면은 내가 이거 빚졌어. 빚졌는데 이 빚이 우리 아들한테 또 돌아갈 것 같아서. 나 그래서 후에 건 다 뭐 사람 죽으면 그 빚이 뭐 0이 되는지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빚은 다 갚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빚은 갚아야 돼. 내 아들한테 이것까지도 물려줄 수는 없어. 내가 원한 건 그거예요. 돈 크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집을 지금 잡아주자면 보증금이 그 돈도 지금 못 마련하니까 못 말아서 그게 너무 마음이 이제 아픈 거죠. 그래서 그거라도 좀 모으자고 이렇게 아우탁을 하는데 돈은 안 갚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자꾸 이제 빚 위에 안고 그 빚은 또 언제까지 물으라는 막 독촉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막 대출 받고 또 돌려막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처럼 이제 막 죽고 싶었고, 근데 죽는 건 간단히 죽겠구나. 이게 그래, 지금 급한 건 아니야. 근데 빚 갚고 보자, 그때. 이렇게 해서 그 순간을 그때 넘겼던 적도 있고, 아니, 얼마나 택배가 힘든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무릎을 안 쓰는 곳으로 이제 택배 지역을 받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가 좀 작았어. 그러니까 이제 물동량 나오는 게 좀 단지가 커야 많이 물동량이 나오고 많이 해야 돈이 많을 거 아니야. 개당 이제 수수료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 주변에 것도 해서 또 주변에 거 해서 이렇게 어쨌든 단지 옮기면 시간 그만큼 더 들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쫙 15층까지 올라왔어. 그럼 이 아파트 안에 개수가 많아야 한 층에 내려서 착착착 이렇게 하면 개수가 많고 그게 효율적인데 여기는 두문 주고 또 다른 데 옮겨서 또 어쩌기가 또 두문 이러면 시간이 2배를 걸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밤 11시가 됐는데 이제 12시면 전산이 다 막히거든. 이게 찍는 것도. 근데 밤 11시가 됐는데 야 이제 1시간밖에 없는데 차 안에 들이다 보니까 아직 절반이 있어요. 그 차. 아이고.
그 밤에 혼자, 아. 야, 그때 딱 이때 누가 나 도와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엄청 간절히 났던, 차의 절반이나 남은 짐을 보고 그랬던 생각이, 예, 잊혀지죠. 원래 내가 용감해가지고 뭐든 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됐어. 내 누구 신세 안 지고도 할 수 있어. 악을 품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빡빡빡빡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11시 돼서 이제 1시간 있으면 이제 전산이 막히고 그 다음엔 배송을 못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사람들한테 언제 배송한다고 그 문자를 다 날려서 지금 언제 오기만 해. 택배를 시키면 우리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기다리는데 내가 그 시간에 지금 배달을 못하고 11시 됐는데도 이게 지금 보니까 양이야. 새벽 한 3시까지 배달 양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 오는데다 또 설명해서 내 늦게라도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새벽 3시까지 배달을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벽 3시에 자는데 문 또 똥땅 해줘야 되잖아요. 또 안 해주면 안 해줬다고 또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기다린 사람들도 있고, 똥똥하면 이 밤에 이렇게 막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이 밤에 수고한다고 이러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엉뚱해요. 그 새벽 3시에 그 배달 이거 띵동 누르는 게, 누르는 저도 힘들고 또 그 기다린 사람들도 힘들 거고, 이렇게 그 과정이 또 급하니까 또 오배송은 또 작게 나와요. 또 이게 내건 안 하는데 왜 왔다고 해나 이래서 또 어머 그럼 어디야 그것도 또 다 찾아. 내 이게 어디다 했네. 또 거기 달려가 그거 갖다가 또 넘겼어. 아이고. 야, 이게 그 광고에 택배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죠. 진짜 이게 극한 직업이라고도 나오지만 택배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그때 몸은요, 뼈에 그냥 가죽을 씌웠어요. 제가 이렇게 대절로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서 허리에다 손놓고 이렇게 하면 저희 골반에 그냥 골반만 뼈만 이렇게 잡히고 허벅지 다 약해지고 그 근육이 막 탄탄하다고 또 그렇게 담은 없어지더라. 신기하더라. 내가 그래서 야, 이게 몸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걸 또 이제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힘들게 택배를 한 2년 하다가 누가 이제 권고를 해요. 그 택배 왜 그렇게 힘든 거 하냐. 번거차 이제 작은 차 가지고 이제 경기도 내 다니다 보면 그 택배보다 금액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권고를 해서 제가 이제 경기도 내를 다니는 작은 용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용달을 할 때 어떤 생각, 그때 큰 차 몰 때도 그 생각했지만, 야, 이 일은, 운송 일은 고속도로를 다니잖아요. 도로에 내 목숨을 내고 다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때? 너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시간이 되거나 이제 조금 좀 심중한 얘기 할 때면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이게 엄마 직업이 이게 도로에다가 목숨 내대고 하는 일이라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도로에 이제 사고가 빈번히 나니까 나도 언젠가 사고를 당할 것 같은 감이 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만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래서 그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서로 손 놓고 그러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제 죽어도 인사를 못했거나 뭐 이런 게 없이 이제 둘이 그런 작별 인사까지 하고 이제 살았었어요. 그러던 찰나 정말 그날도, 예, 새벽에 내가 그 전날에 짐을 받아가지고 새벽에 갔다가 줘야 되는데 비 엄청 오는데 차를 새벽에 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거 용인에 시흥에서 받은 짐 가지고 용인으로 갔는데, 용인에 가서 사중 충돌 교통사고로 당합니다. 아, 진짜 끔찍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고로 계기로 이제 차에서 내리게 됩니다. 예, 그때 또 좀 많이 다쳤어요. 허리도 다치고, 이제 목도 다치고 하고 많이 치료를 또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병원에 있게 되고, 막 성경책 읽어보면서, 뭐 영상도 보고 이러면서 저희 성격,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유하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나한테 있는 결함은 뭔지를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이 우악스러웠던 이런 성격을 좀 차분하게 나를 이렇게 잡아가고 보자. 이렇게 이제 내가 좀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하고도 얘기가 이제 차분하게 진행되고, 나도 아들이 말을 수용하는 수용 능력이 생겼고, 또 아들도 이제 더 얘기를 해 나가고, 이러다가 우리가 유튜브를 하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코로나 지나고 이렇게 한 몇 년 사이에 서로 화해의 기간이 있었고, 그래도 뭔가 난 다 이제 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유튜브에서 하는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아직 뭐가 있네? 하고, 나는 얘를 내 자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있었으니까 일찌감치 애에 대한 희망은 포기하고, 그냥 생명처럼 내가 낳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내 끌고 다녀야지. 오직 이것만 가지고 애한테 정을 주지 못했고 했던 부분들이 애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게 결핍으로 남아서 나한테 그저 어느 순간순간 이제 막 불평으로 오고, 나는 그게 또 불편하고, 넌 왜 엄마만 몰라주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거를 대화로 풀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이제처럼 나도 나이 수련 과정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가 우리 아들과 우리 가정이 아주 행복한 뉴데이의 어떤 다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이전에 영상도 올렸지만은, 그 아들이 저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엄마에게 미안한 거,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영혼으로라도 엄마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엄마의 수고를 인정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이 아주 긍정적으로 된 것이, 이게 누구를 위해 돌아가신 엄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했고, 그런 부분에서 엄마하고도 화해하고 아들하고도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차분하게, 돈 그냥 알바면 알바, 내 몸에 맞게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저희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볼 때 남한테 이렇게 해를 끼친 일이 없었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고, 이제 이러저러한 일들을 북한에서도 겪었고, 남한 정착 과정에서도, 이거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은 건 행복이에요. 사실은 이만큼 그렇죠. 그걸 딛고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쌓여서 자충우돌이 어떤 정확한 선에 들어설 수 있는 오늘날을, 이런 행복한 날을 만들어주는 이런 계기여서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과정은 저는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주입니다. 예, 여러분, 봄이 됐습니다. 제가 다큐 60년을 시작을 해서 이제는 마감이 되어 갑니다. 아마도 오늘 촬영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네요. 정말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처음엔 말도 잘 못했고, 그러다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주셔서 모든 얘기들을 잘 풀어왔던 것 같고요. 자막 부분에서 이제 오타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편집 프로그램에서 우리 영상을 딱 넣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제 그 자막을 다 달아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사투리라든지 그다음에 발음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걸 기계가 잘 읽지를 못해서 이제 오타들이 있는데, 그걸 수정하느라고 해도 많이 놓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편하시지만 다 앞뒤 맞춰 가시면서 다 이해를 해주셔서 제가 편안히 오늘날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 어머니랑 제가 엄마 다큐 6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각자에게 의미 있고 또 행복했던 순간들을 한번 꼽아보려고 해요. 제가 언젠가 어디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하늘에 행복을 달라고 했더니 감사를 배우라고 했다. 이런 명언을 봤어요. 너무 와닿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끼노애락이 어떤 그 격동찬 순간들을 보내는 게 인생이잖아요. 오늘날 돌아보니 오늘 이 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한 속에서 살고 있구나를 다시 이제 느끼게 되는 글이었었고요. 저도 엄마가 이 공유를 해줘서 계속 이렇게 한번 되새김 해보는데, 대한민국에서 1시간만이라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순간을 365일
내내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그 간절한 순간을 망각하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문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에 이혼 숙녀 이혼 숙녀 캠프. 캠프라는 프로그램 이제 보다가 캥거루 맘이 한 분이 나오셨던데 보니까 딱 저였어요. 아, 나 같은 사람 보고 캥거루 맘이라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일찍 이럴 뻔도 했을 텐데 대한민국에 와서 일상생활 지장 없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남편을 못했더라도 애를 캥거루 맘으로 꽉 끼고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이 부분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어머니가 그 캥거루맘 코너를 보면서 엄청 공감을 하고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삼 엄마가 저를 향한 마음이 저러했구나라는 걸 이제 한 번 더 제3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 한 번 더 체감하게 되어서 고마웠던 것 같아요. 알아줘서 고마워 아들. 예,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아들이 이렇게 알아준다 할 때는 좀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 헛고생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다큐 60년 북한에서의 그 사개국 인생 엄청 처절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탈출해서 중국에서 뭐 3-4번이 북송의 과정 인간고생 다 하고 죽을 고비 몇 번을 더 넘기고 이러면서 또 목숨이 붙어 있다 보니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행복한 건 그래요. 우선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행복한 건 물론이고 또 가족들을 다 데려올 수 있었던 거. 저는 큰 자식으로서 이제 엄마도 모셔왔잖아요. 저희 동생도 또 데려왔고요. 동생 가족도 데려왔고요. 제가 정말 밤낮을 떼서 처음 대한민국 왔을 때 46세였는데 그때라도 뭐 배우면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럴 수가 없어서 돈을 버느라고 밤낮 뛰어다녔잖아요. 그래도 몇 년을 계속 이제 돈을 벌면서도 이 좋은 대한민국 땅에 엄마도 모셔왔고 10여 년 세월 함께 모시고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동생 가족도 데려왔고 해서 아들이 캥거루맘이 역할도 잘했고 또 이제 가족을 위한 헌신적인 어떤 그런 나날 속에서 다 결과들이 다 좋아서 저는 이것만으로라도 충분하고 행복하고 또 그 편안함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구구절절 또 얘기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행복하다라는 반증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이 자체라고 보거든요. 그 도로 위에서 자기 운명을 던져놓고 물론 아들의 집 마련을 위해서였지만 어쨌거나 본인의 삶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의 삶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놓치고 살 수도 있었던 순간들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본인이 하고 싶은 유튜브를 하고 노래를 하고 또 뭐 이런 본인이 하고 싶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어머니는 지금 새삼 많이 행복하고 그 감성에 지금 젖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들이 그랬어요. 저 고속도로에 제 목숨 내대고 왔다 갔다 할 때 엄마 왜 이 힘도 어려운 일을 자처해서 하냐 해서 막 울면서 그랬어요. 야, 엄마라는 게 아들이 지금 집값 전셋값도 하나도 못 해주고 이게 엄마냐. 나는 그 전셋값이라도 좀 돈 좀 모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막 울면서 애 보고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때 그랬어요. 엄마, 나 그렇게 엄마 마련해준 돈 안 받겠다. 난 싫다. 엄마 이런 다음에 그게 뭐 필요했나. 이렇게 하면서 얘가 엄청 나를 이제 마음 편하게 해줬어요. 엄마 그 돈 없어도 된다고. 왜냐면요, 내 거기에서 엄청 힘을 얻었어요. 그때 상황이요. 두 번째였어요. 제가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게. 첫 번째는 이제 제 사촌 동생 데려오던 그 과정에, 그때는 저도 정착 초기다 보니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침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이제 대안학교, 다니던 대안학교를 가고 대학교도 그렇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뭐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미 잘 때 엄마는 들어오고 또 아침 일찍 눈 떠서 각자 그냥 그날 살아가야 될 일들 살기 급급했기 때문에 사실은 밥도 같이 마주 앉아 먹지 못했었는데, 어머니를 그 상황에서 어머니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자다가 어머니 울음소리에 깨서 엄마가 이제 그 사촌동생 데려오지 못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서 그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본 게 사실은 이 모자가 남한 정착 가정 안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이게 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었어요. 뭐 몸이 건강해서 나가서 뭐 공사판에 가서 돈을 좀 많이 벌어올 수가 있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걱정 안 하게 하는 거, 최소한 그거는 내가 해야 되게,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거,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데, 두 번째 또 그런 감정을 느낀 게 지금 어머니 말씀한 부분이었어요. 밤낮 없이 새벽 2, 3시 돼야 귀가하시고, 아침에는 언제 나가는지 알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일 나가면서 뭐가 아침부터 잘 안 풀리셨는지, 엄청 수심에 가득 차고, 그리고 화도 엄청 나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 왜 이렇게 돈돈돈 하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발끈하시더라고요. 돈 없이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서 아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뭐 훗날 그래도 뭐 결혼을 하더라도 뭐 어쨌거나 너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 벌기 위해서 한다. 너는 왜 아직도 엄마가 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무라듯이 이러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 섞인 그다음에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죠. 이런 돈이라면 나 안 받고 싶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건데 지금 어머님 모습 보면 행복하지가 않다고 나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전 그게 좀 살짝 두려웠던 게 뭐냐면, 에이, 엄마는 맨날 돈 번다고 돌아다녀도 뭐, 날 왜 남겨둔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항상 내 마음에는 아들한테 뭐를 내가 남겨주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나 한 3천만 원만 모아봤으면 좋겠다. 이 3천만 원이라도 모아봤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왜 엄마는 자꾸 돈 하는데 하길래 그냥 팍 터져버린 게 이제 그런 얘기, 내 속에 있는 얘기가 나갔고, 애가 이제 그 얘기 듣고는, 그 다음엔 단호하게 이제, 엄마 나 그런 거 안 받는다. 난 엄마 그런 일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단호하게 딱 말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캥거루맘이잖아요. 아들이 어떤 거 원한다면 그 길을 이만하게 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뭐 원한다면 그거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도 이제처럼,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건 난 그 돈 받지도 않겠다. 원치도 않는다. 나는 엄마가 필요하지 돈 필요 없다고. 무슨 돈, 엄마, 막 이러면서 애가 너무 결정적으로 단호하게 딱 얘기하는 데서 내가 기가 탁 한 벌 죽고, 그래? 진짜야, 아들? 괜찮겠어? 엄마가 하나도 남기는 거 없는데 괜찮아? 그렇게까지 애교 안 부렸는데. 그랬어. 난 그런 마음이었어. 그랬잖아. 너 괜찮냐? 진짜야? 이러니까 정말이라고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엄청 가벼워졌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무거운 어떤 그 돈이 부담을 애가 그냥 팍 꺼내주더라고요. 네, 야, 왜냐면요, 저 어머니의 이런 일상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엄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얘기를 할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그날은 좀 결정적이었어요. 엄마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세상은 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못해 한 달이나 있느냐. 나는 그런 기분이 든다. 그러면서 좀 눈물도 보이면서 그러면서 일을 나가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이 저에게는 마치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골든 타임이었어요. 지금이다 싶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을 감안하고 얘기를 했던 거고, 여튼 그 계기로 어머니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회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는 뭐 평생 살아도 아들한테 남긴 게 뭐예요? 딱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그게 엄청 무거웠는데 그 부분이 그거를 이제 통째로 텅 들어서 뽑아버려 주더라고요. 야, 그게 저는 아들한테 엄청 고마워요. 그때 그 계기로 그래, 그래 우리 아들이 이해해 준다지 이러면서 그래, 아이 그 고속도로에 진짜 목숨 내대고 다녔는데 아, 그러지 않아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사고 나고 하니까 아들이 엄마 차에서 내리세요. 그래, 그럴까 하고 차 운전대 다시 잡으니까 뒤에서 또 이제 바꿀 것 같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막 조금 그랬었는데 아들이 그냥 딱 어머니 이제 운전대 놓으세요 하는 바람에 아들이 좀 믿음직스럽다. 아, 참,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네. 나도 의지해도 되겠네. 이런, 그런 마음이 생겼던 기억이 나네요. 맷돌같이 무거웠던 그런 부담을 애가 덜어줘서 제가 그거를 빼내고 보니까 그 다음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아들하고 오래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아니,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 모자가 그래도 저는 나름 소통을 꽤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어머니가 마음의 부담을 내려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머니한테 부담을 준 적은 없는데 제가 아직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나 봐요. 부모님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부담을 안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느낀 다음부터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던 거고요. 어머니가 마음의 부담을 덜어낸 자리에 본인의 삶으로 채워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저도 이제 옆에서 덩달아 더 행복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의 행복으로 인해서 제가 행복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죠. 먼저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 보는데, 인천공항을 날았던 그날, 그리고 신분증 받아들었던 그날, 그다음 학생증 받았던 이날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행복의 탑3에 부동의 탑3가 되겠고요. 그럼 그 이후로 어떤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냐? 지금 그냥 생각 안 하고 바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운전대 잡았을 때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다라는 이 환경. 이거는 제가 상상 속에도 없던 제 모습이거든요. 과거 20년 전, 한국 오기 전에 김필주가 20년 이후의 김필주의 삶이 이 자가용을 몰면서 이 뻥 뚫린 고속도로를 부담 없이,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추우면 히터 켜고 더우면 에어컨 켜고 심심하면 라디오 켜고 라디오 심심하면 음악 듣고 싶은 거 그냥 차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그냥 꽝꽝 틀고. 야, 우리 그전에도 우리 야 운전하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 이렇게 우리 자가용 차를 몰고 이렇게 엄마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운전하는 날 우리 생각해 봤던가요?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운전대를 잡으면 계속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 이거는 우린 꿈에도 생각 못한 거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고, 뭐 좌절감 느낄 때도 있죠. 크고 작게. 근데 다만 운전대를 잡게 되는 순간, 그래,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단연컨대 처심으로 돌아갈 때가 많다. 어쩌면 그게 탑4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운전대 잡는 순간. 그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또 이 탑4에 복음 가는 거는 주사를 맞고 있을 때, 제 혈우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혈우병으로 사실은 뭐 일찍 어머니와 이별했을 수도 있고, 이 세상과도 이별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한폭탄 같은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왔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혈우병 그 단계에서도 중증이다 보니 국가에서 이 주사에 이 고가의 주사를 국가 보호 대상으로 되어서 자부담 없이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틀에 한 번씩 예방 차원에서 자가 주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또 어느 순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감사한 게 전환이 됐던 거는 역시나 이제 어떤 전환점을 맞은 영국을 만나고 어쨌든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이후에 감사로 바뀐 건 맞지만 그 전에는 주사를 맞으면서 배부른 투정을 했던 게 내가 이 주사를 평생 맞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 주사 맞는 게 반갑지가 않고 불행하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탑4에 변줄 만큼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우리 아들이 탑4라죠. 탑1 아닐까 싶어요. 그쵸? 살아야 행복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쵸. 목숨이 붙어 있어야 이제 모든 거 뭐 차도 몰고 뭐 주민등록증도 갖고 하는 거 아니야. 맞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 뭐 고마워요, 정말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렇죠. 근데 감성적으로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아들이 이제 병 가지고 평생을 이제 힘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20대에 왔거든요. 20전에는 그 뭐 정말 목숨 붙어서 왔는데 대한민국에 20대에 와서는 이렇게 계속 예방주사로 이 혈관에 놓다 보니까 본인은 어린아이인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른으로서 생각할 때 그래 너 목숨이 첫 번째야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지만 애로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게 다 나는 병을 갖고 태어나게 한 내 잘못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에서 다 덜어주고. 제가 우리 영상이 다큐인 걸 깜빡했네요. 제가 감성적으로 나갔는데 어머니가 지금 다시 다큐로 돌려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정말 해요. 감사해요. 우선 첫째 하늘에 감사하고 그 다음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내가 캥거루 마음으로 밉든 곱든 내 자식이라고 이제 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날도 언제 뭐 이미 죽었을지 모를 아들을 이렇게 목숨 유지해서 이렇게 웃고 행복한 언어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그냥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투성이네요. 저희 모자는 그냥 삶에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그래서 아마 엄마가 서두에 언급했던 하늘의 복을 달라고 했더니 감사를 배워라 라고 했던 그 말이 저희 모자한테 깊숙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 또 감사. 네가 또 행복 부분 우리 영국을 만나게 됐던 거 그리고 내 집이 있다라는 거 내 방이 있다라는 거 내 컴퓨터가 있다라는 거 이 많은 것들 이곳은 나서 자란 친구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걸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 고향에 계신 이모들하고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상황을 이렇게 보면 단순히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거 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증언디?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고 엄마가 이제 서두에 멋진 글귀를 공유를 했잖아요. 저도 제 좌우명을 삼고 있는 글귀가 있어요. 오늘은 어제가 돌아가신 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다 라는 문구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 순간은 남은 내 생의 가장 젊은 순간이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사색을 해봅니다. 이게 왜 명언이고 왜 듣고 나면 잠시 동안 멍해지는지 그래서 그 멍을 쭉 쫓아가 보면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순간은 남은 내 생의 가장 젊은 순간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소중하고 참 귀한데 이 가장 젊은 이 순간에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저는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 석사과정에 있고요. 북한의 내부 변화나 그쪽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북한 통일 관련 전문성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연극 심리 치료 쪽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현실 이제 통일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 밟아가는 스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하려니 부담이 되어서 지금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하고 있는 거는 어느 코치? 뭐 오늘도 있고요. 내일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연극 관련한 거기도 한데 언어 코디네이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행보도 있잖아. 그거 영화. 얘기 좀 합시다. 오늘 그래.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빼질까봐. 언어 코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범죄도시 1의 언어 코디네이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신 분들은 그 블랙 스크린에 언어 코디네이터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 힘을 입어서 지금 언어 코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촬영 끝나면 언어 코디 하러 가는데 주로 이제 한복도 사투리랑 조선족 사투리를 가르쳐 줍니다.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으면, 예, 저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제 하루하루를 이렇게 행복하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에 유튜브를 하면서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전 노래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왜요? 지금 제가 부른 거 돌이켜보면은, 내가 노래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요? 부끄럽기도 한데, 안 그래? 괜찮아? 지우마라고 또. 목소리 예쁘고, 고음 잘 올라가고, 뭐, 음정박자 같은 경우는 북한 창법이 남아있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이제 감사하다고 지금 오늘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맞아. 어머니는 다 저는 해봤어요. 제 성격이 이렇게 막 다 해보고 싶은 그런 거 이제 후회 없이 다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우물을 파지 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고요. 안 하면 못 견디세요. 그리고 너무 이제 뿌듯하고 좋고요. 나의 능력치가 어디까지인지 다 봤고, 거기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꼭 짚고 넘어갈 건 제가 가수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결국은 됐죠. 예,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님께서 저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메일 막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노래 지도도 받으면서 신곡을 받고 그거를 완성을 해서 세상에 내놓는 가수가 되는 이런 경이로운 일을 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제가 영상 올렸지만은 우리 양지연님 역시 또 얼굴도 못 봤어요. 예, 이제 통화를 했잖아요. 저만 봤네요. 네, 저만 보고. 또 이렇게 또 사랑 주셔서 행복했던 순간을 또 크게 느껴봤네요. 그 부분도 또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뭐 정말 많으신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저에게 이제 응원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행복을 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한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머니가 감사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순간 혹 또 그 행복 속에, 감사 속에 뭔가 이제 빠졌을지도 모를 어떤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섭섭해 마시고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뭐가 빠졌니? 이젠 다 감사했지. 그래, 아들아, 이 영상 마지막 촬영인 것 같은데 너도 많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엄마 같이 이렇게 또 함께 그런 길을 추억하면서 네가 같이 해줘서 또 영상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 해주어서 고마워.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우선 제가 사이버 대학을 그때 캐나다 가면서 3학년에서 그만뒀어요. 그걸 올해 7월에 다시 들어가서 1년을 마저 다니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 가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식을 좀 더 가지고, 유튜브 생활을 계속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취미 생활로 지금 선풍금 아카디언 배우고 있거든요. 이거 하면 치매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시작했고, 시간이 엄청 빠듯하게 하루 일과가, 우리 학교 때 그 있잖아요. 첫 교시는 대수 시간, 두 번째는 무슨 역사, 세 번째는 음악. 생물, 음악, 이렇게 가듯이, 저희 하루도 이렇게 많이 쪼개가면서 웬만한 연예인보다 바쁩니다. 학교 시절처럼 한 가지 가지고는 지루하잖아요. 저는 한 가지도 괜찮은데 제 어머니는 지루하대요. 지루해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엮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 취미인 것 같아요. 해봐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 분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 돈을 위해서 밤낮 없이 그렇게 다녔으니 어떻게 마음에 행복이 예. 자리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 같이 환한 것처럼 예,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결심했던 거 다 하지 못할까봐 내 자신을 이렇게 세우느라고 그 부분을 신경 쓰는 거지. 내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에 하고 싶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원하는 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신기하고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쵸. 어머니 말이 참 중요한 게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몸이 아프면 할 수 없고 몸이 안 아프고 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없으면 이 모든 박자들이 다 맞아 들어가서 이 행복의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감사합니다. 입니다. 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다큐 60년, 이 머나먼 저의 인생길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들과 함께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이 좋은 세상에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는 그 준비도 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모자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그 마음의 여유의 스파크가 일어났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저희 엄마 영상 같이 지금 끝나는 거 아니고 다큐 60이 끝나는 거니까요. 계속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만수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 만수무강 김일성한테만 했던 저 최고의 어떤 최고 지도자한테만 했던 건데 최고의 인사거든요. 만수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